사라진 여성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숲에 있었습니다. 찾는 데 걸린 시간은 104일. 그동안 경찰 기록에는 이 사람이 이미 사망으로 종결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교통사고 사망으로요. 오늘은 이 104일 동안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는 답이 왜 이상한지 이야기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제주 한림읍에 살던 37살 장미란 씨가 사라졌습니다.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사흘 뒤인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여기까지는 안타깝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2시간 반 동안 벌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2시간 30분쯤 지난 밤 9시 16분, 담당 경장은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로 드러난 경찰 내부망 기록은 달랐습니다. 종결 사유가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사유를 사망으로 넣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닫힌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연락이 닿았다는 사람과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생사 확인 전화 한 통, CCTV 한 번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닫혀있던 그때, 장 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5월 16일 오전 9시 44분, 한림항 인근에서 끊깁니다. 신고로부터 14시간 뒤입니다. 실종 수사에서 첫 며칠은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위치 추적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사건은 이미 사망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건이 다시 움직인 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8월이었습니다. 8월 19일, 경찰은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또 문제였습니다.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우울증이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장 씨를 장애인으로 분류해 우회한 겁니다. 유가족은 초동수사부실이 공분을 산 뒤에야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다시 한번 서류 위에서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한림읍 수월리의 소철나무 숲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됩니다. 실종 104일 만이었습니다. 신원은 다음날 치아 감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은 남습니다. 왜 104일이 걸렸느냐? 왜 도보 10분 거리를 아무도 살피지 않았느냐? 이 사건이 진짜 무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경장 한 사람이 실종팀에 있던 약 1년 5개월 동안 별도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제주의 성인 실종 미발견자는 15명,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신은 4구였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라면 사건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298건은 실수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도 사건이 닫히는 구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관 한 명을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이 작동하지 않아도 통과되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온라인의 반응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봅니다. 허위 종결과 내부망 교통사고 사망 기재는 취재로 드러났고 담당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8월 25일 구속됐습니다. 298건 종결과 시신 내구도 경찰 발표입니다. 아직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경찰의 추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은 일부 매체가 정황이라고 보도한 것이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긴 이릅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초기 보도의 일부 수치가 부정확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는 방송에서 이 허위 종결에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노는 정당합니다. 다만 분노가 사실을 앞지르면
다음 반박 한 방에 그 분노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된 것에 무게를 싣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를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사 구조를 설계하고 경찰에 힘을 실어온 것이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 구조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응이 마치 남의 조직을 꾸짖는 듯한 모양이 된 겁니다. 야당은 이걸 두고 유체이탈 수준을 넘었다며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의 견제 기능은 왜 덜어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어느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정작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는 슬쩍 자기를 빼놓을 때 사람들은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걸까요? 경찰 개혁이요? 네,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사건이 닫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손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 개혁을 말하기 전에 그 경찰에게 지금의 힘을 실어준 설계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라면 이건 정치개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298건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경찰관 한 명 잘리겠네 하고 넘겨온 우리부터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국민개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질문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정말 손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경찰일까요? 그 위일까요? 아니면 이걸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일까요? 이 채널의 판단은 하나입니다. 이번 일은 나쁜 경찰관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말하는 태도. 이 둘이 만난 사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개혁은 잊지 않는 것, 다음 뉴스가 밀려와도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